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2차 시험이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험은 총평이 어땠느냐? 경찰학 때문에 다른 얘기는 별로 할 게 없고요. 형사법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쉽게 풀을 수 있는데요. 근데 난이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난이도냐면 공부를 좀 이게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수학 겉핥기식으로 대략 몇 개 외우고 이랬던 분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기에 충실했던 분들은 의외로 쉽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게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한 분들은 우리가 잘하는 그런 공부 방법 있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 그런 걸 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에 쓸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한번 배경 설명을 하게 되면 형법은, 우리 형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형법 총론하고, 그 다음에 형법 강론이 있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수사증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수사증거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가 있죠. 근데 몇 문제가 나왔냐면 조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총론에서 14문제, 그 다음에 강론에서 13문제가 나왔고요. 수사증거에서 1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례가 몇 문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합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난하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비슷하고, 그다음에 형사법도 뭐다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커트라인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우는 것보다도 기본기에 좀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기. 자, 기본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면 외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기본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기본 수업이란 모든 걸 다 하긴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기 수업, 기본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런 공부, 이게 이제 기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리 원칙대로 문제를 푼다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내용은 좀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어려운 거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래서 이론 문제가 있는데, 이론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이 대략적으로 보면 나오려고 하면은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뭐예요? 구성요건 차고 있겠죠.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연방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원자행도 있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위전착도 있겠고요. 있죠? 그리고 불능미수 요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있긴 한데 이 정도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전착이라고 이제 법률의 착오와 같이 금지착오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능미수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요건 별도로 해가지고 기본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이해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문제도 잘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출문제도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이제 최근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소수직렬 이런 거보다는 경찰과 국가직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강론 뭐 있습니까? 강론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예요? 재산죄겠죠. 재산죄인데 재산죄 이번에 판례 문제로 다 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런 거보다도 지문의 길이에요. 지문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논점이라고,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어요. 근데 읽어보라는 게 뭐 소설책 읽어봐라 이런 게 아니라 뭐 기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서. 그러니까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평소에 자꾸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독해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엔 기본서 많이 읽기예요. 기본서 많이 읽기. 그래서 공부를 좀 쉽게 하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제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도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거보다는 몇 문제 좀 틀린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이제 한 90점 정도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하는데 뭐 카페에 물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전화는 아무 때나 하시면 좀 곤란하고 새벽에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미리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보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이제 40문제를 놓고 보니까 대부분 다 웬만한 새 책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은 최신 판례. 그러니까 2024년도에 나왔던 판례들은 아무래도 책에 없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거. 근데 대신 그런 것도 대부분 다 뭐 했습니까? 우리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례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하고 판례 특강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빠지는 건 없었어요. 빠지는 건 없었고,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수업 내용에서 빠진 건 없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시는데요. 1번, 최형법정주의. 대단히 전형적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문도 없습니다. 이제 4번 정도가 최신 지문인데 이미 수업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자, 그걸 알아주시고, 일단 먼저 최형법정주의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있는데 1번, 2번부터 가볼게요. 1번 뭐 뻔한 거니까 보호관찰, 자, 소급표 금전 적용 안 되고, 자, 2번 가보면 1번에 2번 가보면 운전면허 등의 금지해가지고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 교통사고 처리 등의 법서 쭉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죄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했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취소한 걸 모르고 운전한 것까지 처벌한다? 그러면 고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되게 쉬운 얘기예요. 됐고, 그다음에 4번이 이제 최신 판례로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상관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결국엔 명예훼손죄인데 피해자가 누굽니까? 상관이라는 부분에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뭡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법 310조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최근 판례인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래서 유리한 건 유추해석이 가능한 거였죠.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가보면, 자, 적용 범위. 그래서 자, 서설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형법정주의와 적용 범위. 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는데, 자, 1번부터 가보면, 자, 시간적 적용 범위 생각을 하면 되겠죠.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을 뒤늦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몰수 추징이 적용되는 건 어떤 겁니까?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만 적용돼야 되겠죠? 그 시행 이전의 것까지 몰수 추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행 이후부터만 적용된다. 그래서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 9일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한다. 그럼 뭐예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장소적 적용 범위인데, 자,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벌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하나라도 벌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범행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소파 사건이 있었죠. 소파 사건에 대해서, 자, 소파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머물렀다. 그럼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소파 적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세계주의인데, 세계주의를 개별적으로 채택한 게 있었죠? 약취인 인신매매.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2번에 1번이 틀렸다. 그걸 알아주고요. 3번 이제 범죄론으로 들어가는데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근데 인과관계 쭉 따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비교적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1번은 뻔한 얘기죠. 우리 신뢰 원칙에서 나왔던 얘기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갑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을 등이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라 했지만 을 등 행위가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을 등의 조력행위와 갑의 업무방해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방조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방조범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나왔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조 행위와 그다음에 정범의 실행 행위. 있죠?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자, 의료가후 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단절되느냐? 환자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뭘 했다? 처치를 지연하는 과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과실범은 항상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이론 문제인데 별 얘기 없죠.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 자, 뭘 얘기한다? 여기에 관한 얘기예요. 자, 우연방위가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 정당한 상황과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객관적 정당한 상황은 있는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다. 있죠?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우연방위라고 하죠. 그래서 우연방위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죠? 주관적 정당한 요소 불효설에 따르면 무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뭐죠?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유죄가 나오는데 아니다. 불능미수가 나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 되게 간단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우연방위인데 1번 갑자기 구체적 사실 착오죠. 상관없는 얘기고 그 다음 2번 이 사례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 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은 견해. 유추적용하려네요. 그러면 불능미수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뭡니까?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 근데 판례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오상방위. 오상방위 아닙니다. 우연방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문제를 깊숙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연방위가 알았잖아요. 그럼 1, 2, 3, 4 딱 보면 몇 번만 보면 됩니까? 2, 3번만 보면 돼요. 내용을 들어가면 별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면 정당행위가 있네요. 정당행위라는 건 자, 법령에 의한 행위, 그 다음 뭐죠?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기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판례가 쭉 나와 있던 건데 자, 일단 1번이 뭐 기본적인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3번이 그나마 최근에 나왔고 이게 시험 문제 정답이 된 겁니다. 3번만 간단하게 보시면요. CCTV 설치 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갑 등의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불가피하게 지금 이 순간 소극적으로 용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행위라는 말은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적극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했지만 소극적으로 용인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잠깐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당행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못 보던 판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런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률의 착오가 있네요. 법률의 착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금지착오. 근데 우리 법률의 착오는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뭐다 어떻게 된다 5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 가보면 갑자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틀렸죠? 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법 뭐다 이제 이 법률의 착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판례가 얘기하는 건 5가지. 이게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빼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2번 가보면 사인갑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해도 허용된다라는 그런 거 있대요. 그럼 뭐죠? 이 간접적 착오 중 위법성 조각사의 허용 한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자, 금지 착오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해요. 됐고 세 번째, 자 5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5인의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한다? 판례는 과실하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근데 과실은
자, 평균인 표준이잖아요. 근데 평균이 일반적인 평균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 그래서 제가 업계 표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달리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틀렸고 4번 뭡니까? 이제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데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자, 담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쭉 해서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했으니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자, 됐고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결과적 가중은 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가보면 부작위범 해가지고 있죠. 자, 부작위범인데 제가 좀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3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통신의료법 위반이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했죠? 1차 녹음을 했고 2차 녹음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녹음을 했을 때 통신의료법 위반이 된다라고 할 때 작위에 의한 통신의료법 위반. 위반이 된 거죠. 작위. 자, 부작위가 아니고 작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3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그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를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부작위가 아니고 뭐다? 작위예요, 작위.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가보면 자, 실행의 착수 이제 미수론 여기 등장하죠. 이것도 전형적인 얘기들만 쭉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이거는 예비의 방조예요. 자, 우리 예비의 방조는 어떻게 되죠?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착수에 안 나갔대요. 그럼 방조가 안 되는 거죠. 기억번 틀렸고. 다음 니은번. 자, 보험 사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실행 착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예비행위 아니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강간은 예비 의무로 처벌하는데 강제추행은 예비 의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고. 그다음 리을번은 뭡니까? 그 유명한 뭐예요? 예비의 중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예비의 중지 어떻게 됩니까? 예비행위를 끝냈는데 실행행위를 스스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분들은 여기는 중지미수 유치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례는 자, 예비의 중지 인정합니까? 안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지미수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전부 틀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물론 개수는 고르는 거라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게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됐고요. 그다음 10번째 공동정범이 있는데 여기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답만 틀린 지문만 보면은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일심동체가 되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 되려면 상대방이 이런 행위를 한다.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합니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2번 틀렸고요. 그다음 11번째 가보면 자, 독립행위에 경한 동시범 이런 얘기인데 동시범은 공동정범과 달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가공 의사가 없을 때 원칙은 어떻게 되죠? 했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전원 다 미수. 근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떻게 된다? 공동정범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을 쭉 보시는데요. 1, 2, 3번 보시고 4번 가보겠습니다. 형법 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인데 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12번째 공범과 신분 해가지고 있죠. 자, 내용들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자, 일단 쭉쭉 읽어보시고 기억번 정도 보시고 디귿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위공문 작성죄 및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위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처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규정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원론적인 얘기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디귿번 뭐 숱하게 강조한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제 업무상 비신분자가 업무상 배임죄에 가담을 했어요. 그럼 이 비신분자 어떻게 된다? 일단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죠. 대신 중환형으로 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배임죄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 이제 특이한 건 13번하고 14번인데 뭐다? 죄수론하고 형벌론이 보통 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이라면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보면 적절한 건데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했대요. 자, 그러면 보복범죄, 그 다음에 주거침입 강간 이런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했으니까 이걸 판례가 뭘로 봤다? 하나의 행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발생한 걸 뭐라고 한다? 상상적 경험이라고 했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강론할 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물을 보관했어요. 보관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이 있으니까 빼돌렸습니다. 뭐죠? 불가벌적 사고행위입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도 뭡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단체 범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해가지고 사기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예비하고 뭐가 된다? 본범죄가 돼서 흡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우리 판례가 별개의 독립범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기단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사기행위 했죠. 그러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4번은 이제 뭐다?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여기를 체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제3범죄는 죄수를 따질 때 전속적 법이 비전속적 법을 따지는데 제3범죄는 비전속적 법이에요. 그럼 비전속적 법익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의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부부 A, B예요. 그러면 관리가 하나죠. 보통 누가 가져요? 부인이 갖죠. 남편이 안 갖습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죠. 가볍게 보시고 1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14번 형벌론 있네요. 형벌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됐고 2번 됐고 4번 됐고 3번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이건 좀 특이한 거네. 몰수나 추징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몰수 추징, 형법에 있는 몰수 추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징벌적 추징이라고 해요. 징벌적 추징.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징벌적 추징이니까 어떻게 되면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몰수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범죄인은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을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을 취득을 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익이 없어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추징. 이게 형법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징벌적 추징에서 하는 건데 잘 안 봤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이제 가보면 이제 강론 내용이죠. 명예훼손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성을 따지죠. 공연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통설과 판례는 뭐다? 전파 가능성을 취해요. 전파 가능성은 뭐예요? 한 명한테 전달했다, 적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깥으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허용됩니다. 학자들은 비판하지만 판례는 인정하죠. 유추해석 아닙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죠? 우리가 적시를 한다라고 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암시 형식으로는 적시가 되느냐? 암시도 적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미음번 뻔한 얘기들입니다. 다 같은 지금까지 배웠던 얘기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은 되게 이제 수월하다. 공부만 꾸준히 하면 처음에는 어렵지 하다 보면 되게 수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가보면 여기도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간죄면은 피해자가 이제 한거 불능이나 심리상실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때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패싱아웃은 정말로 한거 불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리상실을 볼 수 있는데 블랙아웃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블랙아웃 그 자체만 가지고는 심신상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 그래서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 이런 심리상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심리상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최신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뭡니까?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3번은 뭡니까? 강간치상에서 상해는 강간의 수반에서 일어나는 상처 당하기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성폭력범죄 처벌등한 특례법 위반죄는 자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신분범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된다? 강간범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뭡니까?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가 주거에 침입했다. 그러면 좀 어떤 경합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침입한 다음에 강간하면 주거 침입 강간인데 강간한 사람이 주거 침입하면 경합범이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비슷한 게 뭡니까? 강도 강간죄. 있죠? 강간범이 강도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는데 강도가 강간하면 뭐죠? 강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째 주거침입죄가 있네요. 자, 근데 여기도 뭐 뻔한 얘기고 자 2번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즘은 주거침입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관적 의사 이런 게 아니라 외형이에요, 외형.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느냐, 담 넘어 들어가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였죠. 그래서 2번 됐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째가 조금 중요합니다. 1번. 1번이 좀 중요한데 물론 이미 나왔던 판례죠. 그래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이미 다 알려진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료인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했어요. 불법이죠. 하지만 거기에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진료를 했어요. 그건 적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는 적법이 돼요. 보호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가보시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체크할까요?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이런 건 허용이 반사회성이 없어요. 보호가치 있죠?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째. 예, 19번째는 이 독해. 말장난에 좀 넘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재산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형법 330조 후단, 33조 후단의 강도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우리가 재물하고 재산상 이익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이익입니다. 이런 거에 이제 대충 읽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안 읽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 이외의 일체의 이익이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포함한 이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일체이익인데 이게 법적으로 꼭 허용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였습니까? 경제적 재산설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유효하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가보면 쭉 해가지고 있죠. 성행위.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불법도 뭐가 된다? 경제적 재산설.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재산설이면서 또 뭐다? 실제로 이게 이익을 취득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외형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갑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매출 전표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갑이 신용카드 회사에 매출 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가능성이 외형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익을 취득했다 안 했다? 취득한 거죠. 그래서 3번까지 틀렸고요. 다음에 4번 가보면 요건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인데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충분히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경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가액이 액수가 특정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정할 수가 없잖아요. 특경법을 적용 못 하는 거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횡령. 아주 또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나와 있는데 이거 나올 만한 데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횡령이라는 건 뭐예요?
타인 소유 자기점유잖아요. 그러면 이 타인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타인 소유라고 하면 타인이라면 뭐죠? 타인의 단독 소유도 타인 소유가 되고, 그다음 뭐죠? 나와 타인의 공동 소유도 뭐가 됩니까? 타인 소유가 돼요. 그래서 공동 소유, 타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의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가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으로 횡령한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횡령이 되는데 문제는 액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일부 내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공동도 타인이니까 전부예요, 전부.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횡령죄가 된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죠. 됐고,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3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얘기였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사기 범행의 체가가 공범이 아닌 계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줬는데 공범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다? 피해자가 이 사람 명의로 돈을 송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돼요? 이건 원인 관계 없이 되니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착오에 송금이 돼서 보관자가 되는 거죠. 보관자. 그래서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가보면 사기 범행에 이용되려는 사정을 알고서 그래서 쭉 해가지고 공범이 됐어요. 방주범. 그럼 뭡니까? 사기로 끝나는 거니까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금전에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대표하여 위하여 제3자로부터 그 수령한 금전 있네요. 자, 그러면 위임대로 했으면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으니까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작물 있죠? 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정말 쉬웠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안 보면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강의 내용이 됐다면 쉬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2번이 답이 된다.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됐고 22번 이제 박스로 나왔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미음번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날치기와 같이, 날치기 뭡니까? 그냥 오토바이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 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함이 없이, 체크할까요?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했습니다. 그럼 사람에서 한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면 강도치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준강도 얘기인데,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죠. 근데 절도는 기수미수는 안 따지거든요. 하지만 중강도가 되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되겠죠. 절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제한상 이익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절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급 면하려고 뚜들겨 패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물색을 한 적이 없죠. 절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중강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디귿번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볼 수 있죠. 왜냐? 경계침범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법 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면 자,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꼭 적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상을 중요시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가보면 갑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류를, 기구를 자, 체크할까?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에 일축했는데, 자, 그리고 갑이 담보 유지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 등기하고, 그 다음에 기구를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느냐 했는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위헌범이에요, 위헌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가 아니라 권리행사의 방해가 위험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은 있어요. 그럼 범죄가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갑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갑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을의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근데 을은 갑의 아들이죠. 근데 을은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니까 권리행사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교사범 있잖아요. 교사범은
정범의 성립이 전제가 됩니다.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방해가 안 돼. 그럼 여기 해봤자 교사범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범 없이는 교사범위 안 돼요. 그래서 자 뭐다? 권리행사 방해 교사체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럴싸한데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맞는지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귿, 리을, 미음번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이제 문제 또 들어가는데 문서죄죠. 근데 자 1, 2, 3번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4번이 최신 판례인데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 나올 가능성이 높을 줄 알았어요. 없던 게 나오면 자 뭡니까?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뭐죠? 이제 인장 쪽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형법 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그다음 뭐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했었죠. 중요한 판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람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안은 그 부호에 의해서 증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뭐 그런 말이 됐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4번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있네요. 여기도 이제 다 뻔한 얘기인데 2번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공공단체 임직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죠? 상대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무업무를 하게 했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건데 이쪽 일반 사이는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바꿔내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뇌물죄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여기도 뻔하고 1번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건데 지금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별건 없는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거기 체크하세요.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따져야 되죠. 따져서 나눠서 판단하는 게 책임주의 원칙에 맞다는 거니까 받은 만큼만 처벌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처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도 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고 4번 가보면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성립하는 건데요.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직무 집행 중 이것만 있냐? 근무 중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시청 청산의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갑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갑이 A를 폭행한 경우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되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된다. 이것도 근무 중이에요. 근무 중이니까 직무 집행 중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27번 가보겠습니다. 옳은 거 돼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기억번 뭡니까? 바로 이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고 위증을 했다. 그럼 위증죄가 되느냐?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나눠서 봤죠. 증언 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은 뭐죠?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위인지 아닌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할 필요는 없고 넘어가시고 디귿번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위증이나 무고는요. 확정 전에 자수를 하면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수라는 게 세 번째 줄에 있죠? 있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도 자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다음 28번도 형사소송법인데 형사소송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28번 가보시면 이제 이제 검사의 사경에 대한 수사 통제. 옛날엔 지휘감독관인데 이제 그런 통제와 관련된 얘기죠. 시정교치 요구 경합. 이런 거 내용인데요. 첫 번째,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다.
그럼 바로 뺏는 게 아니라 사건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등본입니다. 송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자, 요구했으면 보내줘야 되겠죠. 7일 이내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경은 송치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죠. 바로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송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할 수 있어서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라는 거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29번. 옳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맞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도 저 뻔한 얘기인데 일단 3번 틀린 지문 위주로 볼게요. 자, 뭐죠? 우리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이 있었는데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사후영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그래서 3번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인 때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에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뒤에는 없어요. 사후에 영장을 뭐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과 그다음에 이무죄 추물이 앞서는 사후영장 안 받는다고 했죠. 뭐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가볼게요. 이것도 다 기본 강의 내용 나왔는데 3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구속 취소 청구권자 누가 있다? 피의자, 일단 검사, 그다음 피고인, 그다음에 형법 배직이 있었죠. 그래서 가족, 동거인, 뭐 있죠? 고용주 이런 사람 나오는 건 적부심하고 보석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틀린 겁니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32번 역시 이제 기본 강의 내용인데 자 봅시다.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은 뭡니까?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 그래서 인적 관련성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요. 인적 관련성 모든 공범이고 객관적 관련성은 뭡니까?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뭐죠? 공범 모든 공범이니까 필요적 공범도 포함을 합니다. 인적 관련성에 모든 공범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그리고 임의의 추물이 앞서 끝났으니까 사후영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엄청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리을번 가보면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자정보 매체를 현장에서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 전자정보 매체를 통째로 압수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압수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참여권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압수를 끝내고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참여권을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쭉 읽어보면 이거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한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에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BTR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죠. 압수해서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종료가 된 겁니다.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얘기인데요. 잘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근데 그래도 박스 나오면 어려워요. 그런 느낌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33번도 박스지만은 어렵진 않는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청 개념 있었죠? 실시간이 감청이에요. 감청. 그래서 기억번 맞고 그다음 니은번. 자 감청 기간, 통신자주 기간 원칙은 몇 개월? 2개월. 국가안보는 4개월이 되겠죠. 1개월 나왔으면 틀렸고요. 그다음에 자 디귿번 가보시면 디귿번은 뭡니까? 긴급감청이네요. 36시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리을번. 자, 집행사실통지제도인데 뭘 빼죠? 기소중지는 제외합니다. 근데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미음번 가보면 자, 불법감청. 위수중입니다. 증거동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개수가 아니라 조합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냐 4번이냐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리을번을 보면 바로 포함 제외. 이걸 알았냐 몰랐냐를 따지는 거였겠죠. 넘어가시고요. 다음 34번 증거네요. 증명. 자, 그래서 상해 진단서 있습니다. 자, 상해 진단서는 직접 증거입니까? 아니죠. 직접 증거는 범죄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예요. 뭐죠? 자백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1번 됐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가보시면 35번도 다 뻔한 거고요. 4번이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 나왔던 거죠. 최근 판례로서 이제 의미가 있다. 자,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진술서가 경찰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했어요.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그러면 수사과정에 작성한 진술서는 312조 1항부터 4항까지 적용하니까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최근 판례인데 그래도 중요하다. 자, 됐고 36번을 가보겠습니다. 36번은 볼 게 없네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번 가보면요. 자, 전문 증거. 여기는 좀 까다로운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1번이 최신 판례에서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자의 경위와 목적 이런 것들 쪽에서 비치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313조 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했는데 수사기관 아닌 자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작성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313조도 안 되고 312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인데 중요한 거였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건 없고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뭐예요? 우리가 전문 증거는 뭐다? 용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절도에서는 당연히 전문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법정 증언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명예훼손, 헛소리한 걸로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존부가 문제가 됐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본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냐 존부냐 이걸 따졌습니다. 증거가 되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38번 가보면 38번도 별 얘기는 없습니다. 쭉쭉 읽어보시고 다 뻔한 얘기고 2번하고 4번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뭐냐 전문 진술인데 원 진술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면 돼요. 원 진술자가 피고인이 아니냐만 따지면 되죠. 피고인이면 특신상태, 피고인 아니면 필요성 특신상태 이렇게 따졌죠. 그래서 2번 답이 되게 2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제 4번으로 가보면 우리가 316조 2항을 적용하려면 원 진술자가 법정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나왔어요. 이 말 나왔죠? 출석했죠? 그러면 자 뭐다?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읽어봅시다.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조사자 증언은 참고인의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특히 신빙할수 상태 생활했음이 증명되면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있죠? 인정된다. 이제 틀렸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39번. 탄핵 증거인데 읽을 때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새롭지 않지만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1번 탄핵 증거는 뭐죠?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죄 인정 자료가 아니니까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조사는 필요해요. 간단하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승인서 사본이 비록부터 체크하세요. 공판 과정에서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다? 증거로 산 겁니다.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자 1번 대충 읽으면 틀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2번은 뻔한 거고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참 검사가 A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후 진술 주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나 참고인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조서의 진정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증거 능력은 부정돼요. 근데 피의자 신문조사는 마찬가지로 탄핵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 증거라도 임의성이 있다면 탄핵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전형적인 거죠. 탄핵 증거로 제출할 때는 상대방한테 미리 알리라고 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조금 까다롭다.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이제 복합 사례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A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상가 체크하시고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 체크하시고요. 뒤따라갔다. 갑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그죠? 강간된 거고. 그 다음에 갑은 강간행위를 실행 도중 체크하시고요.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핸드백을 빼앗고 또 강간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 문장도 이제 사건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끊어주시고, 그다음 갑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갑을 신문하면서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작성을 했다. 자, 그리고 뭐다 이렇게 해서 증거로 제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갑이 A를 뒤따라가 상가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침입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상가는요, 외형이 중요해요.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 상가는 외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자, 요거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 갑에게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위 된다 했는데, 자, 우리가 강도 강간은 강도가 강간하는 건데요. 그럼 강도의 신분은 강도의 신분을 언제 취득해야 되느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간이 종료되기 전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면 돼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 경우에는 이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아직 강간이 안 끝난 상태에서 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다시 강간한 거죠. 그럼 강간죄가 되는 겁니다. 강도의 신분을 취득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요. 여기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3번은 뭐냐? 신뢰관계인 동석이 있었죠. 그럼 신뢰관계인 동석은 의무적 동석인데, 문제는 신뢰관계인의 진술이 피의자 신분수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피의자의 진술입니까? 아니죠. 참고인 진술로 취급해요. 그 부분은. 자, 됐고,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자, A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용이 문제가 됐으니까 진정 성립 인정한 거예요. 진정 성립 인정했기 때문에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의 진술서고, 피해자니까 작성자의 진정 성립이 있으면 되는데, 사진이니까 자신이 쓴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 4번이 맞는데요. 2번이 좀 까다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얘기를 쭉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의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은 요령을 부리지 말자. 그러니까 요령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자. 첫 번째.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잘 보시고요.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 집중할 필요가 없다.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마치고 나면 이제 마무리로 뭐냐? 최신 판례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최신 판례는 바로 보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요거 한 다음에, 이게 순서는 요게 먼저가 돼요. 요건 나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그렇게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일정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찰학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형사법은 제가 볼 때는 웬만큼 적절히 공부하면 90점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형사법 2차 시험 2024년도 노조 경찰 채용 2차 형사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